2021년 6월 25일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를 돌파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던 당시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시 하락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동학개미 장세 속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은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종목 추천을 남발하던 당시 제가 외롭게 홀로 서서 증시 하락을 경고했었던 이유는 장세가 바뀔 거라는 징조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이 시점, 저는 여전히 추가 증시 하락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와 금리에 의해 주가가 떨어지던 상황이 끝나고 실적과 경기에 의해 증시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또 한 차례 충격이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바람이 또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때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여론은 시황의 경고를 무시한 채 평소대로 열심히 종목 추천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 증시를 움직일 새로운 변수로 신용 위험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왜 21년도 당시와 닮아 있다고 하는지, 또한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제 견해를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금리, 물가의 시대가 종말에 이르고 있고 새로운 장세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마치 2021년도의 장세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종말이 되고 새로운 긴축의 장세가 찾아오게 되면서 하락장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또 금리 물가의 시대가 종말이 되고 새로운 장이 나올 걸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실적에 의해서 증시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장세 속에서 특히나 부각될 수 있는 위험으로 저는 오늘 채권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채권 시장 가로치고 신용 위험에 대해 주목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전채의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목차부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물가에 의해서 증시가 움직이던 시대가 드디어 종말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현재 코스피 지수 차트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21년도하고 유사한지에 대한 설명을 두 번째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채권 시장 신용 위험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장세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1부 금리, 물가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부입니다. 1부는 기준금리와 물가의 시대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기준금리가 오르면 혹은 물가가 오르면 긴축의 수위가 세지게 되게 되면서 긴축의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던 그런 상황이 22년도 연말까지 쭉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게 먹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준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해도 혹은 기준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해도 시장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졌으니까 뭔가 개선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이 멈춰야지 금리가 폭등한다. 자, 오타가 난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 상승이 멈추면은 저는 금리가 폭등할 거라고 봐요. 자, 이게 무슨 또 신개념 쌉소리인가 라고 여기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방송을 쭉 관통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찬찬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가에 대한 영향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나오고 있는 기사 내용인데 마켓워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가 지표가 미국의 증시 흔들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요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S&P 500 지수는 CPI 발표일에 상승과 하락 양쪽으로 평균 1.9%의 움직임을 보였다. 자, 그런데 올해 연초서부터 3월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CPI 발표가 있은 이후에 증시의 평균 등락폭이 0.7%로 쪼그라들었다 라고 합니다. CPI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증시가 오르던가 떨어지던가 그 변동성이 예전에는 굉장히 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 즉 물가 지수 발표가 딱 나와도 그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즉 물가가 증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엄청나게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지표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월가의 관심은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밑에다 이렇게 써놨죠. 증시를 움직이는 새로운 동력으로서 경기와 실적 이런 차원으로 무게가 점점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은 제가 바라보는 시나리오상 아주 정석적인 플로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수년 전서부터 해왔거든요. 그때 당시 그려드렸던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지겹게 그려드렸던 그래프. 공급 곡선하고 수요 곡선 그려드리면서 요 균형점이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주식 119 때서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이 그래프를 계속 그려드리면서 여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가는 정점을 기록하고 서서히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침체에 직면하게 될 거다. 본래의 균형점이 여기에 있었었는데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상황에 의해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것을 주류 언론들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었던 소비 심리가 터져 올라가면서 발생된 물가 상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S-곡선을 이렇게 좌측에다 그려드리면서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 E1으로 가는 과정에서 물가는 올라가고 최초의 물가가 여기 프라이스 E 지역에서 이 프라이스 1 가격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왜? 여기 가로축에 해당되는 Q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거시경제로 보게 되면 총생산 Y 경제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GD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GDP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두고 봐봐라. 물가가 오르는 시간 동안 경제가 좋아지는지 아마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으려면은 경기 위축과 함께 물가 상승이 같이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형 형태가 될 거라고. 그리고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올라간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는 짓이 긴축을 하질 않느냐. 긴축은 위축됐었던 공급을 다시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는 수요를 더 위축시키는 행동이 되게 된다. 공급 곡선을 움직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수요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정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디맨드 커브에 의해서 여기서 균형점이 형성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재밌는 현상이 뭐냐. 물가는 오르다가 여기서 정점을 찍고 결국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물가가 오르는 시간 동안 장이 떨어졌잖아요, 증시가. 근데 이제 물가가 그만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상황이 좋아지는구나. 개선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좋은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히려 물가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은 이 가로축에 해당되는 총 생산값을 더 떨어뜨리는 과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물가 하락 이꼴
불황으로 가는 과정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이 물가 하락을 긍정적으로 소화를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하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시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증시의 추가 하락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딱 이거라고 봐요. 본격적인 불황기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물가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현상.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황관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여전히 공급은 차단돼 있고 이를 잡겠다고 긴축을 계속하고 있는 시간이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원에서 이 다시로 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경기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게 터질 수 있다는 거죠. 크레딧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오늘 3부에서 해드릴 이야기입니다. 채권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셔도 돼요. 제가 3부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라면은 경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것이 바로 물가 하락이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선에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긍정적이지가 않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물가와 금리를 보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방송 서두에 이야기해드렸죠. 그 상태로 경기와 실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면은 이 가로축에 해당되는 총생산 Y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이 되면서 증시를 내릴 수 있는 장세가 뒤에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부 내용 살펴봤고요. 그동안에 제 방송을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은 맨날 제가 뻐꾸기처럼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2부에서부터는 이제 지수 차트 체크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증시가 좋아질수록 시황은 외면받는다라고 제가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당시가 딱 이랬거든요. 지금도 주식시장 보게 되게 되면은 무슨 종목이 뭐 몇백 프로가 올라갔다고 하면서 이런 거 빨리빨리 살 생각을 해야지 무슨 시황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럴 시간에 무슨 후속주 뭐 이런 것도 찾아가겠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21년도 당시랑 너무 똑같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 HTS 화면을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코스피 차트의 주봉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2021년도 상반기 당시의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으로 한번 확대해서 가볼게요. 이렇게. 자, 이 지점인데,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 1월달 당시, 자, 여기서 이미 뭔가 이상한 기류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폭발적인 슈팅을 일으키게 됐고, 그때 당시 발생된 거래대금 규모가 역대급 거래대금 규모가 터지게 됐어요. 고점에다가 거래량을 터트려 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왔던 현상이 뭐냐면은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일제히 삼성전자를 팔고 도망갔었던 때가 바로 저 시점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차트도 같이 보시면은, 자, 2021년도 1월달 당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96,800원 찍었을 때 여기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죠. 거래대금이 역대급 규모로 터졌다는 뜻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강력한 순매도, 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면은 남은 주체 누굽니까? 개인이죠. 개인 투자자가 이 물량을 고가권에서 싹 다 받았다라는 건데, 그럼 그분들은 왜 이걸 받았느냐? 그때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가게 되면서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특히나 무슨 뭐 동학개미 장세네 뭐네 하면서 TV방송, 예능, 뭐 유튜브 이런 데에서 아직도 주식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라는 분위기가 엄청 거셌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었던 자금이 여기다가 상투를 찍게 되었고, 그때 당시 발생된 거래대금 규모가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 개인들의 엄청난 역대 순매수를 바탕으로 기관과 외국인 자금은 순매도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 시점이 아까로 다시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 어디냐? 바로 요 지점이라는 거죠. 여기 2021년도 1월달 당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좀 과열의 상태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펀더멘털이 제일 좋은 종목 삼성전자에서 왜 도망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해볼 법도 한데 그런 생각이 싹 지워집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21년도 1월 이후에 추이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3,316포인트까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시황에 대한 징후가 또 나와요. 하락에 대한 징후가 나온다고요. 왜?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해결하고자 시장의 유동성을 풀면서 만들어낸 상승장인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돈을 풀지 않겠다. 돈을 무작정 풀어놨더니 지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이 너무 세다. 그래서 인플레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긴축의 시대로 가야 될 것 같다. 라는 목소리가 이미 21년도 4월, 5월, 6월달 당시에 지배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상 징후가 떴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이 달라지겠구나. 장세가 변하겠구나. 라는 징후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 변화를 감지를 하느냐? 못합니다. 왜? 이때 당시 21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당시 메가 히트 종목이 있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HMM. 21년도 1월서부터 6월 달까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요. 15,000원짜리가 5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승 랠리가 쭉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주들, 해운주들, 철강주들 이렇게 세 개를 3세트로 묶어가지고 조선해운 철강주들이 이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를 이끌고 견인하는 그런 대장주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매수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서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주식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조선해운 철강주들이 PER이 낮다. 저퍼 종목이다. 이런 건 그냥 적정 주가 수준까지는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PER이 뭐 몇 배 이하일 때, 10배 이하일 때는 그냥 사놓고 가만히 가면 되는 거다. 이런 게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런 상승 랠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과거 저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2,000원, 뭐 3,000원 이랬던 종목이 5만 원까지 간 거예요. 엄청난 폭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증시는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이 HMM이 주가가 한 200%가량 3배 가까이 펌핑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서 증시를 약간 억지 텐션으로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거 빨리빨리 사야 된다. 조선해운 철강 후속주 뭐 사야 되는지 거기에 정신이 나가 있는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긴축의 시대로 장세가 넘어간다라는 신호가 나왔을 때 이를 그냥 무시하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맞이한 장이 아까 전에 보셨던 요거죠. 3,316까지 찍고 2,10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됐었던 요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어놓은 수익을 이 과정에서 다 뱉어 놓다든지 아니면은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남들 수익 난 거 배 아파가지고 지켜만 보고 있다가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다 종목을 잔뜩 사놓고 물린 채로 이 시간을 쭉 보내야 했었던 그 시간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즉 시황을 중시 여겼다라면은 이 시간이 찾아올 수 있음을 대비를 했었을 텐데 지금 당장 뭘 사야 될까에 대한 부분만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거 찾아보는 사이에 이 시황을 무시한 채 여기를 건너가 버리게 되면은 이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 입버릇처럼 굉장히 많이 했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시황을 중시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계좌 상황은 멀어지기 시작을 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크게 벌어지게 될 거다. 이 강세장 속에서 벌 수 있을 만큼 많이 벌어놓고 분명히 시황이 바뀌게 될 걸로 보여지니까 벌 만큼 벌었으면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의 징후가 나오게 되면은
멈춰야 된다. 근데 이걸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이 강세장 속에서 충분히 배불리 먹은 자들만 가능할 거라고. 욕심이 안 나거든요. 이 정도 해놨으면은 난 충분하다. 계좌 몇 배 뻥튀기 해놨다. 그러면은 이제 쉬어가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쓰신 분들만 요거에 대한 경고문 듣고 멈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게 한참 진행이 된 이후에서야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시작하신 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거래대금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역대 최대 거래대금. 그래서 난 벌어놓은 게 없거든. 벌어놓은 게 없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만해야 된대. 그러면 이게 먹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했었을 때 또 많은 질타를 많이 받았었죠. 조선해운 철강주들이 저렇게 잘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장이 떨어진다는 이상한 햇소리를 하느냐.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영상을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링크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때가 딱 그랬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보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유사함을 느낍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지수가 여기서 저점을 찍고 지금 이만큼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 전고점 라인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2500포인트가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하락이 다 끝난 거지 않느냐. 이제 상승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동시에 어때요? 그동안에 하락했었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도 무단할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동안 주도적으로 올라간 섹터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네, 뭐 AI 관련주네, 이런 것들이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후속주 또 뭐 사야 되는가? 그 생각에 빠져서 장세가 더 이상 금리, 물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기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징후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또 무시한 채 어떤 관련주를 사야 되는지에 몰두를 하고 있죠. 또 시황을 간과한 채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때려 맞는 시간 동안에는 와, 이게 장이 무섭구나, 시황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시황을 열심히 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 시간 동안 또 급등주들 날아가는 거 보게 되면은 남들 그거 뭐 먹었다라는 거 얘기 듣게 되면은 또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덧 시황을 또 내려놓고 무슨 종목 사야 되지 하면서 이제 튕겨 나가는 겁니다. 내가 봤었을 때는 그래요. 지금의 상황이.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징후는 나오고 있죠. 무슨 징후? 21년도 1월 달 당시에 삼성전자에서 수급 이탈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의 지금 어닝 쇼크가 이미 터졌잖아요. 1분기 때. 실적 혹은 펀더멘털에 의한 장세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될 거라면은 그에 따른 징후로 대한민국 펀더멘털이 제일 좋은 기업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이미 1분기 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90%대 하락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90%가 깨졌다고요. 영업이익이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요. 근데도 별다른 생각이 안 들죠. 왜? 주가가 안 떨어지니까. 과거에도 그랬죠. 21년도 상반기 당시.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했었을 때 9만 전자 수준에서 안 떨어지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다시 10만 원 가겠지. 이 생각.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긴축을 하겠다라는 징후는 이미 나왔어요.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징후는 이미 나왔는데 무시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실적에 의한 장세가 될 거라고 전망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징후로 주요 기업의 어닝 쇼크가 이미 나와져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안 빠지고 또 과거에 조선해운 철강주들이 했었던 역할을 지금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이 하고 있으면서 관련주 찾기 열풍을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은 이 징후를 또 간과한 채 넘어가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죠.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21년도 당시의 상황과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저점이 되면서 이 추세가 상승적으로 쭉 이어져 나가려면은 지금 차트도 봐보세요. 매물대 여기 3,0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이만큼 쌓여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직도 당시에 종목을 사놓고 물려있는 자금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자금이 이렇게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등하려고 할 때 여기 형성된 자금이 이거를 찍어 누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위에 잔뜩 악성 매물이 있는 상태라고요. 이 악성 매물을 제거할 만큼 여기서 물량은 털어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을 빵 터트리면서 고점에 쌓여있는 매물을 싹 다 제거시켜버리고 여기다가 저점 매집 물량이 생기면서 추세를 바꾸는 그런 양상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바닥 징후라고 볼 수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아니죠. 거래가 말라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소수 섹터에만 자금을 밀어 넣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이때랑 되게 유사하죠. 지수는 3,300포인트를 가는데 이때 당시 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다수의 종목들은 주가가 안 오르고 조금씩 빠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혹은 가만히 있거나 조선해운 철강 몇 개 종목들만 강세 패턴을 이어갔었고 지금도 유사한 그림이 나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장세가 바뀔 거라는 시황에 대한 징후가 나오고 있는데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보통의 사람들은 관련주 찾기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2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 흐름까지 살펴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리얼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채권 시장 신용 위험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와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그때 당시랑 지금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그때는 물가 긴축에 대한 위험으로 빠지는 장이었다면 이제는 실적, 경기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세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전망대로 장세가 바뀐다 하게 되면은 분명 이 신용 위험이라는 것이 부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실물 경기에서는 뭐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이런 건 뭐 뻔하게 진행이 될 텐데 금융으로 보았을 때 금융시장에서는 이 크레딧 리스크 프리미엄의 급등하는 현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볼게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지난 영상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한 번 한국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채권 시장에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2달 전에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자, 21년도 1월달 당시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이탈이 있었다라면은 23년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국 국채에 대한 순매도 랠리가 생각보다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때 채권이라는 상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차례 해드렸어요. 그게 지금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안 보신 분 계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알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영상 꼭 챙겨 보시고 지금으로 넘어와서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이게 개념이 안 잡혀져 있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이어갈게요. 자, 우리가 시중에서 만나게 되는 금리, 그러니까 은행으로 치게 되면은 뭐 대출 금리, 예금 금리, 그리고 채권으로 치게 되면은 채권에 대한 이자 금리가 있죠. 그걸 우리가 시중 금리라고 통틀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중 금리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 금리 있죠. 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이미 이 영상에서도 한 차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고정돼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지금 2차례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25bp씩. 근데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펀더멘털적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금리 인상이.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의 역전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이것도 지금 괴현상이죠. 근데 이것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냥 무슨 주식만 올라가면은 시황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고려를 하질 않아. 보통 사람들은. 근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굉장히 의아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는 둘째 치고 이것도 봐보세요. 기준금리가 지금 고정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시중금리가 올라갈 일이 없다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 이 플러스 알파가 있다니까요. 플러스 알파.
리스크 프리미엄.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채권은 말 그대로 빚입니다. 빚. 그리고 이 빚에 대한 신용.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그 신뢰.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네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주는 시간 동안 내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보상. 그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거는 신용입니다. 신용. 내가 과연 이 빚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신용도, 이게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대가에 해당되는 보상을 많이 줘야 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많이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채권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에 해당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보통의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요새 한전채가 잘 팔리고 있다고 하죠. 그 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주식에서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우량채를 찾아라. 그래서 한전채 관심이 쑥쑥 올라오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적기이다. 금리 고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지금 쭉쭉쭉쭉 올려놨다가 이제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올라가질 못할 거다. 이거를 채권 가격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고점이란 뜻은 가격은, 채권 가격은 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적기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이 뭐야? 기준금리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리스크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설마 하면서. 왜? 우량채니까. 믿을 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믿을 만한 회사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올라가지가 않을 거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기준금리에 의해서만 수익률이 변할 테니까 기준금리가 최고점이라면은 채권 가격은 제일 싼 거다 라고 하면서 우량한 한전채 같은 거를 엄청나게 사재기겠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채에 이어서 국채까지, 국채도 같은 방식으로 막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회사채.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한국전력 채권이 한전채입니다. 한국전력은 회사이긴 하지만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전력을 책임지는 회사잖아요. 국책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이라는 곳은 따지고 보면은 국가라는 차원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채는 그만큼 우량하다. 국가 차원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신용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전채 국가가 보증해주는 한전채에서도 지금 금리가 4%대의 금리를 주고 있대요. 채권 시장에서. 그러면 얘네들도 4%까지 주는데 한국전력보다 국가가 보증해주는 한국전력보다 신용도가 낮은 그런 일반 회사들은 리스크 프리미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 한 5%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6%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은 금리가 높아진 채권을 발행해야 돼요. 그만큼 비용, 이자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회사는 자금 조달에 지금 초비상이 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없고 주식시장에도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 근데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보니까 한전채 같은 회사도 4%로 채권을 발행을 해. 근데 한전채보다 불량한 대한민국 국가가 보증해주는 한전채보다 불량한 채권을 발행하는 주제에 4%보다 낮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이자 어떻게 갚어? 힘들죠. 그러니까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이런 금리가 높은 우량채 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쏠려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불안하다고 하니까 주식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채권이나 하자. 안전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준금리는 최고에 달했고, 그렇다면 국채 가격은 최저치이니까는 이거 완전 개꿀이네. 한전채가 망하겠어? 국가가 보증해 주는데 하면서 4%, 5% 정도 고정수익을 받을 수 있는 채권 시장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을까요?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 바로 이거예요. 왜 그렇게 우량하다고 하는, 국가가 보증 책임을 지는 그런 한국 전력의 채권이 왜 금리가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한전채 금리 상승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상태가 불량해지고 있거든요. 기사 내용 보시면은 적자 한전 이자 부담 1위, 이자도 기업 리스크이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때문에 지난해 기업 이자 부담이 41% 늘어난 상태이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 가장 많은 곳으로는 한국전력이 있다. 2조 8,185억 원씩 지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이자 비용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도 못 갚는 기업이 11군데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한국전력이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손실이 24조에 달하고 있다. 재무 건전성의 빨간불, 그리고 부채 비율 459%, 영업이익금이 반토막이 됐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자본 잠식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인생 주식 발굴 프로젝트 화요 강좌에다가 제가 재무제표 보는 법 설명드렸잖아요. 이 부채 비율 459%가 무슨 뜻인지, 영업이익금이 반토막 나고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한국전력의 현실입니다. 즉, 회사에 대한 경영 상태가 악화되게 되면서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전채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한전채의 이자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우량하다고 이야기하는 한전채의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뜻은 그만큼 신용 리스크가 높아져 있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크레딧 리스크 프리미엄이 오르는 거라는 생각은 왜 사람들이 하지 않는가? 기준금리만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에 붙어져 있는 그 진짜 중요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왜 간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이렇게 아마 반응을 하실 거예요. 아니, 국가가 보증하는 한전채가 진짜 이자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망하는 상태가 되려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소리인데 그게 말이 되겠느냐? 한전채가 망하려면은 그거는 거의 뭐 국가 부도 사태 정도는 터져야지만 가능할 일인데 이게 그렇게 되겠냐고.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놓게 될 거고 보증을 해주게 될 텐데, 아니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데 이게 무슨 위험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신용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 보세요. 설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현실이 된다라면은 그것은 곧 한전채 위기가 국가 신용 위기하고 똑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한전채가 국가 차원에서 보증을 해주는 채권이라고 쳐요. 근데 이 한전채가 불량해진다는 뜻은, 즉 국가가 보증을 이걸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간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곧 국가 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설마 하고 있는 뭔가 위험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한폭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터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불발탄이 터져도 불발탄이 될 것 같은 그냥 이제 폭탄이라고 칠게요. 근데 이거를 옆에 끼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터질지도 모르지만 설마 터지겠어 이러면서. 그게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인가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옆에 끌어안고 있는 이 폭탄이 내 옆에서 바로 옆에서 터져버린다면, 작은 가능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그럼 어떡합니까? 굉장히 큰 걸 잃어버리게 될 텐데, 최소한 이 혹시나 모를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정도는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 나라고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 몰라서 교통사고 날 것 같으니까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비슷한 느낌. 이게 설마설마라고 하지만 이 설마가 현실이 된다라면은 이것이 국가신용 위기까지 번질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시황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적당히 끝날 거였으면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적당히 끝낼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설마 하는 위기가 상당히 크게 느껴져요. 제 느낌에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결코 간과를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최소한 시한폭탄을 옆에 끌어안고 주식을 하고 있지 말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위험 리스크는 충분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왜 저에게는 더욱더 크게 다가오냐면은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상 이 국가신용 위기가 터지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찾아와야지 제가 그려놨었던 시나리오상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겁니다. 지금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일례로 바로 이거이죠. 한국하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금리가 3.3510이에요.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3.5990입니다. 지금 누가 더 높냐면은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더 높아요. 제가 아까 금리는 뭐라고 그랬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디가 더 높냐? 미국 국채가 더 높습니다. 즉, 미국보다 지금 한국이 더 우량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국뽕이 막 차오릅니까? 역시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을 누르는 그런 신흥 강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굉장히 현실을 외면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경제력으로 보았을 때 삼성전자가 시총 1등 종목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들 생각해 보면은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애를 몇 개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리고 뭐 국방력으로 보았을 때도 항공모함과 무슨 최첨단 전투기를 몇 대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는 심지어 기름도 나요.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아요. 경쟁력을 조밀조밀하게 따져봤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우량한 상황에 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싶은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놀라워요. 그럼 이 현상이 왜 생겼느냐? 이 기준금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는 기준금리를 쭉 끌어올리다가 멈췄고 여기는 계속 끌어올리고,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가 붙잖아요.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가 붙고, 근데 이 알파 값이 책정이 약하게 돼 있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현상까지 나와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불균형이 이 플러스 알파에 의해서 맞춰지게 될 거라고 이미 오래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출 것이냐? 얘네가 떨어지던가 여기가 올라가던가 두 개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게 떨어지면서 맞춰질 가능성보다는 이게 급등하면서 맞춰줄 가능성이 월등히 높죠. 그러면은 한국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잡아줘야 되는 뭔가 상황이 있어야지 이 불균형이 균형으로 맞춰지게 될 텐데, 그게 나오지 않고 그냥 우야무야 그냥 비비면서 끝난다?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에 대한 집중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밸런스를 채우려고 하는가. 근데 한전채가 요새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하면서 붐이 일어나고 있대요. 근데 우량하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상하게 금리가 높아. 그러면서 일반 회사들은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어. 뭔가 이상한데? 한국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줄 수 있는 상황에 뭔가 푸싱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라는 시선이 저는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와 실적에 의해서 증시가 움직이는 후반전이 된다라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차원의 신용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매칭이 되게 되면은 펀더멘털 붕괴에 따른 신용위험 발생, 그리고 그에 따른 증시 하락, 이게 연결이 되겠죠. 그거를 목격하게 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경제 위기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대공황이네 뭐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보통의 대중들에게는 그런 극심한 상황까지 올 거라는 가능성은 배제를 해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절대 과소평가할 내용이 안 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지금 증시에 대해서 제 기준에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의 이제 결론 파트인데, 지금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하얀색처럼 진행이 되고 있죠. 과거서부터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만큼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 상황이 개선되고 있구나. 특히 물가가 이제 그만 오르면서,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려도 되니까, 기준금리가 안 올려도 되니까 이제 상황이 나아지는 거다라는 논리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변수를 지금 언제 걸 쓰고 있어요? 옛날 걸 쓰고 있잖아. 이 하락을 만들었었던 물가라는 변수를 쓰고 있고, 이 하락을 만들었었던 금리라는 변수를 쓰고 있죠. 근데 이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변수가 찾아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 새로운 변수는 경기 실적이지 않을까. 근데 경기 실적 상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어때요? 지금 현실은 여기인데 증시의 시세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고평가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불황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있을 때, 그 공포가 있을 때 주식을 역시 사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지금의 상황을 공포라고 느끼는 것조차가 굉장히 제 상식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드리자라면은 5살 정도 된 아이가 인생에 있어서 경험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공포라고는 엄마가 쭈쭈바 안 사주는 그런 거, 사탕 안 사준다고 혼내는 거, 그게 공포겠죠. 하지만 인생을 3, 40년 살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인생의 공포가 뭔지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공포의 장세가 어떤 거였는지를 경험을 진짜 제대로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포는 지금의 양상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HTS가 오류가 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공포거든요. 친구한테 전화한다니까요, 진짜. 나 컴퓨터 바이러스 먹었어. 지금 전 종목에 하한가가 있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HTS 복원 언제 되냐? 근데 그 친구가 나도 바이러스 먹었나 봐. 나도 똑같은데? 거의 이런 상태. 실제로 그 정도의 분위기까지는 가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공포 장세예요. 싸졌을 때 사야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적당히 싸져야지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싸지는 게 진짜 저평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지경. 알면서도 마우스에 손이 안 올라가지는 그런 상태. 만약에 진짜 공포 속에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면은, IMF 국가부도 위기 터졌을 때,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터졌을 때 왜 부자가 된 사람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벌벌 떨다가 기회를 다 날려버렸죠. 근데 지금의 공포가 그때의 공포랑 똑같은 공포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글쎄요, 제 생각에서는 굉장히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비상식적인 고평가 상황은 또 다음번에 비상식적 수준의 저평가 수준까지 이끌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식적인 수준의 저평가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충격이 찾아오게 되면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의 시황관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나와야지 제가 생각하는 시황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지수가 몇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서 나올지, 혹은 언제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어. 모릅니다, 저도.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면 그 가능성을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의 의견상, my opinion상 새로운 장세가 경기 실적에 의해 찾아온다라면은 이 비상식적 고평가는 비상식적 저평가 수준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비책 이런 것들은 세워놓으시면서 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서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고 다음 주에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